지난 6월 일부 일본 언론에서 다뤄진 이야기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인도네시아에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가 종종 등장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나오는 각종 인터넷 기사가 일본에 제공되어 일본 언론이 이것을 다시 보도하는 형태로 한국의 KFX 사업 관련한 보도가 주된 내용입니다. 일본 언론은 지난 6월에 KFX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기술자 114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양국의 협력이 유야무야 됐다며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2019년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돈 대신 현물을 제한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뉴스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제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인데 오히려 인도네시아에게 당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이 국제관계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냉엄한 현실을 깨달았다면서 내심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발생하는 불협 화음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업체 방호복을 주문했다가 제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 엄청난 물량이 쌓이게 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역시 한국은 국가 간의 계약을 중요시하지 않아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호된 꼴을 당하게 됐다는 반응이 베스트 댓글에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국가 간의 약속을 한국이 경시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한국을 향해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아베 총리는 심지어 한국이 참여하지도 않은 G7 무대에서 한국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라고 이례적으로 10분 이상 비판하는 외교적인 무례를 보이기도 할 정도로 많이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인도네시아에 돈을 헌납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데일리 신문은 인도네시아에 지급된 일본의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서 현재 일본이 과연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올해부터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반중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투자한 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정황은 일본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기 충분한 것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고속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일본에게도 투자금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결국에는 중국의 1대1로 구간 중 하나에 들어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관련한 차관을 거액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남아의 일본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 점유율 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코로나 관련한 지원금을 5천억엔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재정 지원 N 차관 제도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2년간 5천억엔이 넘는 큰 금액을 차관키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금리는 0.05% 이하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차관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만성적인 정부 부채에 시달리는데 무리하게 돈을 찍어 아시아에 무이자로 뿌린다는 것은 오히려 부채만 더 늘어나는 꼴이 아니냐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자금의 성격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자금을 빌려줄 때 원칙적으로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부 우익 언론들은 일본이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이 실상은 중국의 1대1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이 전체 금액의 10%인 500억엔을 집행하고 0.01%의 이자로 15년간 상환토록 집행한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입점해 있는 일본 기업이 수천여 개소이며 오랜 기간 동안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관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 경산성은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당국의 친일 행보보다는 친중 행보가 계속 이어지자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적극 뛰어들어 각종 대출을 포함해서 중국 자본 수혈에 앞장서며 중국과 매우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본이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일본에서 저리로 빌린 금액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빌린 돈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빌린 돈은 15년간 갚아야 하는 장기 차관에 이율은 0.01%로 거의 무상으로 빌린 금액인 반면 중국에서 빌린 돈은 중국의 1대1로 코스 중에 인도네시아를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잇는 인프라로 일본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빌렸을 것이 확실하며 이것이 중국 자금을 끄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일본 정부가 중국의 1대1로 고속철에 돈을 대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화가 나는 것은 이미 이런 일을 한 차례 중국으로부터 겪은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오랜 기간 ODA를 제공했습니다. ODA는 개발도상국이 자립하도록 선진국 정부가 저리로 거금을 원조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뜻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에 저리로 돈을 빌린 다음에 아프리카 1대1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즉, 일본이 중국에 무이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면 중국은 그것을 아프리카의 고리로 빌려줬습니다. 결국 중국은 그 사이에 이자를 고스란히 챙기며 아프리카 1대1로 사업에 중국 노동자를 파견해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면서 금융으로 돈까지 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다며 결국 중국 좋은 일을 또 시킨다는 의혹이 생긴 거죠. 여기에 일본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원인은 일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다수의 일본 노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도네시아에 옮겼고 이것이 인도네시아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코이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4월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세파 협상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꾀하자는 말까지 하면서 일본의 신경을 있는 대로 긁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조코이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네시아의 일본에 대한 민심을 크게 안 좋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 원인을 일본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이나 일상생활에서조차 일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정황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제공된 공적 개발 원조금 ODA는 인도네시아의 각종 비리에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인프라를 위해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들의 대금이 부풀려지고 그 사이에 고위 당국자들이 돈을 챙겼다가 검찰에 기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용처를 묻지 않겠다는 일본 당국의 조건이 있었기에 비리를 저지르던 뭐라던 간에 놔두겠지만 이러다가 자칫 일본이 빌려준 돈을 그럼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일본은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X 사례를 보며 한국이 아무래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내심 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훨씬 더 큰 돈이 공적 원조로 나갔습니다. 중국의 경우 빌려준 돈이 아프리카로 갔고 아프리카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나온 상황입니다만 중국은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금을 상환하는데 거의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돈 대신 현물을 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도 나오고 있는 등 나중에 일본에 돈을 돌려주긴 하더라도 적잖이 골치가 아플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도 차원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한국에 돈을 많이 제공해서 한국의 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지금의 풍요로운 사회가 되도록 했는데 한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번 홍수가 났을 때에도 서울에 홍수가 안 난 것은 일본이 준 돈으로 지은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지었기 때문으로 한국은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WTO 수출규제 소송과 강제징용 판결 등을 강행했다며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역시 돈을 줬지만 친중을 하고 있고 코로나 지원 자금을 대줬지만 코로나 원인은 일본으로 지목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크게 당했다며 관련 기사가 나오면 자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자신들이야말로 인도네시아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당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의 1대1로에 자금을 대줄지 모른다는 정황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소 적은 금액도 한국에 잘 상환하지 않는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돈을 제대로 갚아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언론의 혐한을 위한 엽기 소설 한 편을 보면서 크게 한번 웃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준이 워낙 밑바닥이라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스토킹하면서 매 순간마다 혐한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바쁩니다. 일본의 포털 사이트를 보면 한국에 관련된 매우 사소한 것까지 혐한으로 소설을 쓰는 기사가 매일 게재됩니다. 이런 언론이 이제는 한국의 국방 의무와 군대 생활까지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한국의 병역 의무까지 희롱하고 조롱하려는 일본 극우 언론의 극단적인 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언론인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의 2월의 시리즈로 연속 게재되었습니다.
1976년에 출생한 박차운이라는 한국인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15년 동안 전문직 작가로서 각 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박차운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한 결과 박차운 새마을 금고중앙회장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또 한국인이 작성했다고 하면서 극우 언론에서 짜집기로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한국 병역의 잔혹한 이야기, 인간 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1편이 올라옵니다. 부제목으로는 일본인은 병역이 없는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한다입니다. 이미 제목부터 엽기 소설을 쓰려고 작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은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한다. 제대 후에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고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이 되어 전쟁 때를 대비해야 한다. 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대는 자유가 제한된 모든 부정이 가득한 곳이다. 불완전한 보상만 제공되는 국가의 노예로 시간을 보낸다. 라고 소개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한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슬슬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한국 군대를 아예 포로 수용소로 표현합니다. 1990년경에 입대를 했다고 한 박차우는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대했는데 근처 식당은 정말 맛이 없다. 군부대 식당은 입대자의 가족과 다시는 안 만나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내놓아도 장사가 잘 된다. 보충대 입구의 포장마차에는 시계와 수첩 등을 판매하지만 입대와 동시에 다 빼앗는다. 포장마차 주인은 잘 알면서 바가지를 씌운다. 라고 사기꾼들이 버글거린다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는 한국 청년들도 입대하는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팁 정도로 많이 이야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영 시간이 되어서 가족과 헤어지면 그때까지 친절했던 병사들은 가족이 보이지 않자마자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구타를 하기 시작한다. 보충대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박탈되는 공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슬슬 온갖 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이렇게 잔인한 곳이다. 한국 군대는 인격을 파괴하는 지옥 같은 곳이다. 평화로운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306 보충대를 거의 포로 수용소처럼 표현합니다. 자유는 일절 없어서 화장실 갈 때도 3명이 세트가 되어서 함께 이동해야 하고 자유시간은 일절 없고 정해진 식사시간과 취침시간을 지켜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인원을 확인한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서로 크고 작은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식사는 최악이라서 거의 먹을 수가 없어서 잔반통에는 버린 음식이 쌓여있고 악취가 넘쳐난다. 간식이나 군것질도 전혀 없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굶주려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한다. 필자는 8월에 입대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얼굴과 손발을 겨우 씻을 뿐 샤워나 목욕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내무반에 땀냄새와 발냄새가 진동하는 찜질방처럼 되어서 최악의 고통이었다. 맞는 말도 일부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차우는 26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런 끔찍한 보충대의 생활이 부대로 입대하게 되면 더 엄청난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7일에 올린 1편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12일에 다시 2편에는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소설을 올립니다. 2편의 제목은 성욕을 처리할 경황이 없는 한국 군대 생활과 현실입니다. 뭔가 끔찍한 제목을 정해야 하니까 일본인들의 가장 관심사항인 성욕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입대를 하면 예방주사를 필수적으로 맞는데 정부는 말라리아 예방접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성욕 감퇴 성분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다. 수면 욕구와 식욕을 제외한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게 되는 한국 군대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성욕 감퇴 주사를 맞아서 병역 의무를 마칠 때까지 성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청년들이 되었다고 하니 이 원고를 쓰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번이나 웃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마음대로 눕지도 못할 정도로 일체의 자유가 없고 흡연과 매점 사용도 금지되었다. 몇 주 지나서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화장실에 몰래 가서 통곡을 했다. 그때 화장실에도 3인 1조 전우가 같이 있었는데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에 상사의 눈을 피해 통곡을 도와주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포로 수용소에 상호 감시하는 포로들이 잠시 인간적으로 돌아와서 통곡하는 것을 못 본 척 해주었다 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사훈련은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고 밤에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신교육이 밤 10시까지 이루어졌다고 소개합니다. 훈련이 하도 지독해서 일정 점수 이하로 낙제가 되면 다음 훈련소 기수하고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일부 가미하면서 과장을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적절히 섞는 재주를 부리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2편에 걸친 이런 엽기소설로 혐한 기사를 쏟아낸 극우 언론은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의 강제징용을 문제시하면서 왜 자국의 강제징용은 문제 삼지 않는가? 필자는 항상 이것이 궁금하다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엽기소설을 마친 것입니다. 결국 이 극우 언론은 일본군의 강제징용을 문제 삼으려면 한국의 징병제를 먼저 폐지해라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극우 언론의 한심한 수작은 일본 언론들에 의해서 다시 여기저기 확산시키는 수작을 부립니다. 또 다른 일본의 혐한 차별 기사들의 확대 재생산과 일본인들의 SNS 수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박차훈이라고 야후 재팬에 검색을 하면 이번 2개의 기사를 작성한 것뿐이고 잡다한 곳에서 한국 기자이다, 작가이다, 언론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곱빼기도 찾아볼 수도 없는 가상인물인데 말입니다. 트위터에는 이미 이 기사가 일본인들에 의해 부지런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고 놀고 있는지 불쌍하게 보이는데 놀고 앉아있는 일본인들은 신이 났네요. 최근 후쿠시마 지진 사태에서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라는 트윗을 올리는 수준이니 이 정도로 엽기소설과 댓글을 다는 수준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한심하다 못해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네요. 왜 이렇게 놀고 앉아 있을까요?